여자 회계사들도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친구들 많고요. 그래서 일 쪽으로 성공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애들 또 키워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누군가는 또 애한테 신경을 좀 쓰긴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 근데 이제 그게 회계사야. 회계사인데 내가 집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면 집에 좀 더 신경을 쓰려면 출퇴근이 좀 이렇게 좀 보장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필드에 나가야 되고 또 외부에서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고 또 시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즌 때는 진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출퇴근이 좀 보장되고 하는 일도 있어요. 심리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감사 파트에서 감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이제 부서야. 심리실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듯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가 오잖아. 그럼 내부적으로 다들 회계사들이니까 그 사람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석하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거지. 그거는 이렇게 해석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막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파트에서 감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미리 문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미 다 됐어. 그럼 걔네들 이제 심리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이미 다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심리에서 전화 오면 뭐 잘못된 거잖아. 심리에서 전화 온 거 되게 싫어해. 딱 하면 이거 그래서 물어보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막 대답을 해야 되는데 쉽진 않지. 응? 옛날에 이장교 회계사도 그 빅폼에 있을 때 이장교 회계사랑 어떻게 만났는데 그 강의하기 전이야. 이장교 회계사 강의하기 전에 그래도 친하게 지냈으니까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오늘 심리실하고 불려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불려갔다 왔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야. 너 왜 이렇게 얼굴 안 좋니? 그러니까 심리자 불러갔다 왔다고. 그래 말아. 왜 이렇게 이장교 회사가 얼굴 안 좋은 날이 별로 없거든. 별로 이장교 회사 이렇게 맨날 이제 웃는 얼굴이지 그렇게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너무 얼굴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심리자 불러가서 한번 좀 혼났나 보더라. 이거 좀막 질문에 답 못하고 하면 공부하셔라고 하고 막 뭐라고 막 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근데 그냥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되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다 이렇게 검토도 하고 합니다. 심리실 괜찮아요? 심리실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리실은 약간 출퇴근이 약간 좀 보장돼 있는 약간 그런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애가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좀 몸이 좀 많이 좀 힘든 아니면 애가 있는 이렇게 해서 애를 좀 이제 신경 좀 케어 좀 하고 싶은 그런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일부러 지원해. 그러니까 거기가 좀 많이 몰리기도 해. 서로 막 이렇게 우우하니 해가지고 심리실 가려고 해서 몰려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자가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애 낳기 전에 이미 심리실로 옮겨놨더라고. 애가 이미 애를 낳으려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했는데 심리실로 옮겨가지고 어떠냐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재미있대요. 공부도 하고 하니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미리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이제 해석이 바뀌거나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강의하기도 하고 그 안에 내부 회계사들 감사하기 전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이거 바뀌어가지고 이거 해석이 바뀌어서 이거 주의해야 된다. 미리 강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연락 왔는데 선생님 강의 어떻게 하셨어요? 말이면 연락 오는 거지. 앞에서 하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이니까 야 쉬운 줄 알아? 말해서 말이야 다들 어려운 쉬운 일 보통 일 아니야. 말해서 앞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왜냐면 다들 회계사잖아. 다들 회계사들 앞에서 뭔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말 한번 실수하면 바로 얼굴 표정들이 바로 아닌데 바로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물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한다고 해서 제가 막 헛소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 그래도 회계사는 아니니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회계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만약에 진짜 회계사들만 딱 놓고 강의하면 사실 그 좀 긴장이 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다들 전문가로서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막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앞에서 막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 근데 쉽지 않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제일 어려운 수업이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수업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거야. 와, 그거는 마치 내가 막
다 벗겨지는 느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데 점점 뭔가 벗겨지는 느낌이야. 뭐 옷을 막 조금 옷이 하나씩 날아가는 느낌? 그런 강의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되게 힘든 강의고 두 번 거의 그게 못지않게 힘든 강의가 뭐냐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강의하는 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부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도 회계 원리라고 해도 그래도 학교에서 들은 풍월이 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풍월이 좀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에 가서 거기 가서 갑자기 부가가치세라는 것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강의하는 거 그것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벌거벗겨지는 느낌은 아니야. 그냥 막 뭔가 막 급체를 한 느낌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뭔가 막 체하고 막 힘든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전부 다 전문가들 앞에서 딱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이렇게 뭔가 막 하나씩 강의하는데 뭐가 옷이 막 날아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뭔가 벌거숭이로 강의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강의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하기 전에 하나 뭐 미리 하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불공정 자본 거래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뭐를 꼭 따져봐야 된다고 그랬죠? 뭘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지 이게 실수가 없다고 그랬죠? 손실난 자하고 이익난 자가 누군지를 따져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내가 그때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얘기 명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그럼 이것도 손실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손실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거를 좀 정하고 가볼게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법인세법의 규정이 아니라 사실은 불공정 자본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간단하게 적혀 있으면서 걔네들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내용으로 사실 봐야 돼요. 거기에서도 물론 지금 순서는 제가 정한 거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가 손실나고 누가 이익난 자인지가 이제 구분이 되게 돼 있기는 해.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 순서는 제가 정해 드린 거죠. 이거를 꼭 그렇게 손실난 자하고 이익난 자를 누군지를 구분을 해야 하지만 이게 정확한 계산이 된다. 그 세법에서 정해놓은 산식 자체가 이익난 자끼리 손실난 자끼리 주고받은 금액은 부계부가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고 상대방은 이익난 개인주주는 뭘 내야 되는 거죠?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증여세 대상이 아닌 거야. 누구끼리 얘는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익난 자는 손실난 자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야. 부계부가 적용되는 자도 손실난 자도 누구한테 분여해야 되는 거야? 이익난 자에게 분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고 이쪽 이익을 얻은 개인은 증여세를 낼 때 손실난 자로부터 분여를 받은 이익에 대해서 그게 증여세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자하고 내가 특수관계자여야 되는 거냐? 부계부는 당연히 손실난 쪽이 이익난 쪽에 줄 때 나하고 제 관계가 그러니까 손실난 자가 누구 이익난 자가 누군지 구분하고 얘하고 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만 여기서 부계부가 또 적용되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근데 이쪽에서는 이익을 분여를 받았는데 누구한테서 받은 것만 증여세를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손실난 자, 그러니까 같은 이익난 자들끼리 중에서도 비율을 다르게 해버리면 증자 비율을 다르게 해버리면은 걔네들끼리도 주고받을 수는 있다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부계부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서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손실난 쪽에서 내가 받아야지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익난 자들끼리 또는 손실난 자들끼리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만 누구한테서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라고요. 손실난 쪽에서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데 쟤하고 내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지. 그죠? 불공정 합병이랑 불균등 증자 저가 발행의 재배정. 이 두 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 그런데 아무튼 쟤는 누구여야지만 되는 거야. 쟤는 손실난 자여야지만 되고. 그리고 나는 이익을 내가 분여를 받았는데 그 손실난 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쟤하고 내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게 아닌 건 네 가지는 특수관계자한테서 분여받은 그러니까 손실난 이쪽이 특수관계자여야 되는 거지. 이익을 얻은 자하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그러면 합병은 누가 손실나고 누가 이익난지를 파악하는 게 쉬우니까 증자감자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 손실난자고 누가 이익난자인지 감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불균등 감자에서는 불균등 감자는 저가로 소각하는 게 있고 저가로 감자하는 게 있고 고가로 감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균등 감자에서 얘는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딱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누가 손실난 자이냐? 그럼 상대방은 이익난 자인 거잖아. 손실난 자가 누구냐? 젓가루 감자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젓가루 감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불균등 감자는 이거부터 증자랑 불균등 감자하고의 또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그때 안 해가지고 다들 좀 더 헷갈려하는 것 같아. 뭐냐면 불균등 감자하고 불균등 증자에서의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감자는 아무튼 감자 전에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자 전에 평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자하기 전에 시가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얘가 더 저가로 감자한 경우고 얘는 더 고가로 감자하는 경우잖아. 불균등 감자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징세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세법에서 그 여러 주주들 중에서 누군가는 소각 감자에 참여하고 누군가는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불균등 감자가 이루어지면은 여러 비율로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이게 감자를 딱 해요. 증자랑 감자의 차이점. 증자는 예를 들면 증자를 하게 되면은 모든 주주가 증자 비율대로 원래 참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증자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자 증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0% 증자하겠다. 그러면은 10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주의 증자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5주 증자에 참여하는 거야. 50%를 증자하겠다는 거는 예를 들면 100% 증자하겠다. 그러면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비율대로 하면 내가 또 10주의 증자에 참여가 되는 거야. 증자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50% 증자할 거냐? 응? 아니면 100% 증자할 거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감자는 자 회사가 이번에 감자를 하겠대. 근데 그 감자를 이번에 얼마의 감자를 하겠다 하고 얼마의 감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감자를 할까요? 감자 전에 평가액이 10,000원이면 감자할 때 당연히 얼마로 감자하는 게 맞겠어? 10,000원에 감자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감자에 누가 참여하든 말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감자에 참여하는 거는 주주들의 선택사항인데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감자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불균등하지 않은 거니까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감자하는 건 얘기할 게 없는 건데 10,000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6,000원에 감자한다거나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에 감자한다거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감자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짜리인데 6,000원에 감자하거나 자 6,000원 줄 테니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한 주당 6,000원씩 내가 줄게. 또는 한 주당 내가 얼마씩 줄게? 15,000원씩 줄게. 이렇게 이제 감자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감자를 하게 되는 건 그는 주주의 선택사항인 거예요. 근데 저가로 감자하거나 고가로 감자할 때 누군가는 감자에 참여를 하고 누군가는 감자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감자는 무조건 감자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가 있어요. 그러면 감자는 무조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저가 감자일 때 감자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감자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표현할게요. 감자한다는 게 소각이니까 소각을 했을 때 소각한 주주가 있고 소각한 주주가 있으면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저가로 감자하는데 그 소각에 참여한 주주가 있고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10,000원짜리인데 6,000원에 감자했어요. 그러면 소각한 주주가 있고 소각하지 않은 주주가 있어. 그 이외의 주주라고 할게요. 그 얘기는 소각한 주주와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면 단 한 주라도 6,000원에 소각에 참여하면 손해나는 거야, 이익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소각에 참여한 자가 그걸 한 주만 참여하든 10주만 참여하든 소각에 참여한 주는 무조건 뭐난 주주예요? 손실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다니까 무조건. 만약 전부 다 소각에 참여했는데 누구는 한 주, 누구는 10주, 누구는 100주에 소각에 참여해서 그런 불균등 감자의 문제가 안 생겨요. 상속세에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불균등 감자는 저가로 소각하든가 고가로 소각하든지 간에 누가 누구한테 이익을 분야한 것만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세니까 누구로부터 분야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다고요. 저가로 감자했을 때는 소각한 주주로부터 그 이외의 주주가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지 그러니까 소각한 주주로부터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소각한 주주가 손실난 쪽이라는 얘기고
소각하지 않은 주주가 무조건 감자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소각하지 않은 주주는 뭐가 난 거죠? 이익이 난 거. 이렇게 돼요. 감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가 감자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가 감자는 반대겠죠. 10,000원짜리인데 15,000원의 감자인데 그러면 소각을 한 주주는 오히려 뭐가 나는 거죠? 이익이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소각한 주주가 상증세법이 어떻게 되냐면 소각한 주주가 그 이외의 특수관계자, 소각하지 않은 자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각한 주주가 아닌 그 이외의 주주는 오히려 얘가 뭐 난 거고요. 손실이 난 거고 이게 명확하죠. 소각한 주주는 오히려 뭐가 난 겁니까? 이익이 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감자는 예를 들면 한 주 감자하고 10주 감자하고 저가로 했을 때 그러면 누가 100주를 감자하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나 얘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감자는 무조건 소각한 자가 있고 소각하지 않은 자가 있는 걸로 구분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저가로 소각하는데 소각에 참여를 했잖아요. 몇 주든지 간에 소각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은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만약 없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얻은 자가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손실난 자가 이익난 자한테 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지. 감자는 그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따질 때 어떻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냥. 감자는 무조건 누군가가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 주주 중에. 고가나 저가 중에. 그래야지만 불균등 감자로 인한 부계부 문제와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부계부 문제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 얘기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다 어떻게 되냐면 불균등 감자 문제를 보면 불균등 감자에는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누군가는 감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무조건 있는 거야. 고가든 저가든. 근데 증자는 그게 아니죠. 증자는 보니까 그럼 증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증자는 50% 증자하기로 한 거야. 자, 모든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50% 증자에 증자라고 하는 거는 딱 주총에서 정해지면 50% 증자를 한다 그러면 기존 주주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에 50% 증자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균등한 거야. 증자는 또 그걸 균등한 거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비율대로 그대로 참여하는데 일부가 아예 참여를 안 하든지,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원래 지분 비율 중에서 절반만 포기하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증자는 문제가 다 포기하는 걸로도 나왔지만 절반만 포기한 것도 문제가 하나 나왔잖아. 증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 누가 손해나고 누가 이익 나는 자냐? 자, 불균 증자도 이것도 저가 발행이 있고 고가 발행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요. 저가 발행은 뭐가 있죠? 재배정이 있고 실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배정은 되게 쉽다. 재배정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재배정은 지금 누군가가 비율대로 참여를 안 한 거지. 아예 안 했거나 절반만 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 무상증자를 실시했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수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게 원래 균등한 거야. 근데 그 중에 5명의 주주 중에서 2명이 한 명은 다 포기했고 한 명은 절반만 포기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한 명 더 칠까? 한 명은 10%만 포기했어. 비율이 다 다를 수 있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포기한 거는 얘네들은 이 2명은 비율대로 참여했고 그럼 얘네들이 포기한 거는 재배정한다는 건 얘네들한테 재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포기한 게 10%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 뭔가 얘네들이 포기한 그 주식도 있잖아. 걔네들을 모아서 얘네들한테 재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재배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배정 받은 자가 있고 재배정 안 받은 자가 있고 둘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재배정을 하게 되면 재배정 받은 자가 있고 재배정 안 받은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어. 자, 재배정을 하게 되면 배정 받은 자가 있고 그 이외의 자가 있죠.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발행한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 주면 다시 살 수 있대. 그러면 재배정 받은 자는 자기가 원래 받을 것보다 더 받은 거잖아. 재배정 받은 자가 뭐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재배정 받은 자가 이익이 나는 거야. 그럼 재배정 받지 않은 자는 뭐가 나는 거예요? 손실이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실권시켰어.
실권시켰어요. 그러면 실권시키면 아까 자, 3명은 누구는 10, 누구는 50, 누구는 전체를 다 누구는 10%만 원래 자기가 받을 거에 10%를 포기했고 누구는 자기가 원래 받을 거에 50%를 포기했고 누구는 자기가 받을 거에 100%다 포기했어. 근데 이 둘은 자기 지분대로 그냥 받기로 했거든. 자,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이익 난 자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냥 비율대로 그대로 받기로 한 자. 그럼 뭔가 아무튼 10이든 50이든 100%든 뭔가 일부든 전부든 포기한 자가 뭐가 되는 거죠? 손실난 자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얘는 포기한 자가 있고, 근데 그 이외의 자가 결국에는 포기한 자야. 이게 결국에는 같은 개념이야. 왜냐면 포기하지 않은 자가 재배정 받는 거거든. 실권은 포기한 자는 포기한 대로 그냥 가고 얘네들은 원래 자기가 받을 것만큼 받는 거고, 재배정은 원래 받을 것만큼 받을 애들한테만 재배정을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외의 자가 포기한 자야. 여기도 포기한 자는 재배정 받지 않거든. 포기를 했는데 뭘 배정을 먹으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포기를 했는데 재배정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 재배정을 받는 거냐? 아니면 난 포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포기한 거를 원래 받기로 제대로 자기가 받기로 한 자들한테 배정을 다시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자가 포기한 자인 거야. 마찬가지야. 걔네들이 뭐가 발생하는 거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은 자, 그냥 원래 비율대로 받기로 한 자 있죠. 본래 비율대로 받기로 한 자. 본래의 증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래 비율대로 받기로 한 자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자, 구분이 좀 되세요? 그러면은 고가 발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 발행 마찬가지죠. 그러면 재배정, 얘는 고가 발행했어요. 그러면 재배정 받은 자가 뭐가 발생하는 거야? 재배정했으면 누가 재배정 받은 자가 있고 그 이외의 자가 결국에는 자기가 비율대로 받기로 한 거에 일부나 전부를 포기한 자가 되는 거지. 걔는 이제 재배정 받지 않은 자죠. 그럼 얘는 오히려 재배정 받은 자는 고가로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손실 난 거고. 그렇죠. 포기한 자가 이익이 난 거야. 그 이외의 자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권도 마찬가지로 실권은 그냥 포기한 자는 포기한 대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본래 비율대로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본래 포기한 자는 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익이 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자고 증자 중에서 명확하게 누가 손실나고 누가 이익 난지 이제 구분을 딱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감자는 좀 쉽고요. 감자는 무조건 어떻게 돼 있다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자는 지금 감자는 누군가는 그렇게 불균등하게 됐을 때 소각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되게 돼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계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무조건 참여를 안 하는 자가 있는 거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참여 안 하는 자가 이제 저가 감자일 때는 소각에 참여 안 하는 자가 이익이 나고 소각에 참여한 자는 손실을 나는 거지. 반대로 고가 감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가 되겠고, 증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증자는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재배정 받은 자도 포기하지 않은 자니까 포기한 자냐 포기하지 않은 자냐로 구분하면 되겠지. 재배정이든 실권이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증자는 원래 비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우리 감자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소각에 참여한 아직 않은 자가 있고 참여한 자가 있는데 그 참여한 자 자체가 그거를 비율대로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모 학원에서 한 것처럼 그냥 순회고를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참여한 자들이 비율대로 참여를 안 해버린 거죠. 소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고 소각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비율대로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걸 순액으로 계산한 걸로 계산해버리면 오류가 난다고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손해난 자들과 이익난 자들끼리 주고받은 금액까지도 다 그게 포함이 돼버리는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만 이쪽에서는 부계부를 적용하고 이쪽에서는 증여세를 내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순액으로 해버리면은 순액으로 되면은 그게 오류가 난다고요. 모든 그게 그렇게 순액으로 해버리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익난 자와 손실난 자끼리도 주고받은 것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소각에 참여한 자들이 만약 비율대로 참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순액으로 하는 금액이 결국에는 그 금액이 정확히 계산한 금액하고 일치하게 돼 있는데 그게 소각에 참여한 자는 아까 뭐 어떤 자는 10%만 참여하고 어떤 자는 50% 참여하고 어떤 자는 80% 참여하고 뭐 이렇게 돼 버리면은 비율대로 소각에 참여하지 않게 돼 버리면 그러면은 그게 그냥 순액으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증자든 감자든 누가 손해 났고 누가 이익 났는지 손실 났고 이익 났는지만 딱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얘기해 준 똑같은 방법으로 손실 난 자하고 이익 난 자로 구분했잖아. 그러면 손실 난 쪽에서 이익 난 쪽하고 손실 난 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자들, 특성이 있는 자가 누군지를 파악해 가지고 손실 난 쪽에서 이익 난 쪽으로 가는 금액 위주로. 근데 이제 얘는 그게 없겠지만 왜냐면 무조건 한 명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비율대로 참여하고 비율대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잖아. 포기를 100% 하지 않고 일부만 포기하더라도 포기한 자는 이 경우에는 손실 나고 이 경우에는 포기한 자가 일부만 포기하더라도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내가 손실 난 자가 이익 난 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익 난 자한테서 손실 난 자가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 둘만의 순액으로 하는 거죠. 전체 순액이 아니라 둘만의 관계에서의 순액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 풀어봤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둘만의 관계에서의 순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전체 순액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순액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이익 난 자끼리 또는 손실 난 자끼리 주고받은 금액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비율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손실 난 자하고 이익 난 자만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안다면 제가 가르친 방법대로 하면은 감자든 증자든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불공정 자본거래 구조가. 물론 그러니까 얘기하면 불공정 자본거래로 우리 문제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가로 감자했거든. 저가로 감자했는데 그러면 소각한 주주가 손실이 나는데 다른 주주에 비해서 너무나 조금만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손실 난 주주 간에도 주고받는 것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는 뭐가 발생해 버린 거죠? 이익이 발생했던 거지. 그랬었잖아요. 그게 전체 순액으로는 이익이 발생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풀어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불공정 자본거래 구조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구분을 딱 해가지고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손실난 쪽과 이익 난 쪽으로 구분이 아예 돼 있는 상태로. 응?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까지 같이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누가 손실하고 누가 이익 났는지에 대한 이 구분은 상증세법에 있는 구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돼 있고 이제 좀 어렵게 말이 돼 있어. 근데 아무튼 그 말이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이게 어디에 있다고 해요? 상증세법에 있고 그 상증세법의 규정을 법인세법의 이 불공정 자본거래가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끌어와 가지고 얘까지도 같이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냥 딱 손실 이익 구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손실난 쪽에서 이익난 쪽으로 가는 것만 부계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부계부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누가 질문했는데 거기 질문에 누가 손실나고 누가 이익난 자인지를 잘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명확하게 내가 구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도 보니까는 그냥 수업 시간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은 했지만 명확하게 그러면 얘가 손실나고 얘가 이익 났는지를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게 구분만 제대로 되면 그 뒤부터는 배운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래 그건 좀 보충해서 더 얘기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상증세법 내용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갔냐면 그러니까 지금 연결에 대한 이제 개요를 좀 봤어요.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개요를 봤고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개요를 본 다음에 이제 연결납세제도의 계산 구조.
결국에는 연결납세제도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연결보호법인하고 연결자법인의 소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과세하겠다는 거죠. 마치 별도로 지금 다 분사해가지고 별도 회사가 됐지만 마치 분사시키지 않고 전부 다 사업부 형태로, 그래서 하나의 회사처럼 봐가지고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 합한 소득에다가 세급해가지고 세금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부 형태로 가든 분사시켜가지고 모회사 자회사 형태로 가든 내는 세금이 같을 거니까 네가 구조적 측면에서 뭐가 유리한지, 자회사 형태가 유리한지 그럼 자회사 형태로 가고, 분사시켜가지고 사업부 형태, 그러니까 분사시켜서 자회사 형태로 가는 게 더 유리하면 그걸로 가고, 분사시키지 않고 사업부의 형태로 하나의 회사 안에 사업부 형태로 가고 싶으면 가고, 구조적 측면에서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내는 세금이 똑같아야 회사가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걸 적용하고 이걸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둘 다 세금이 달라버리면 세금이 다른 걸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똑같게 내게 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 면에서 지원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납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 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 사업부 형태로 가든 아니면 분사해서 자회사 형태로 가든 지분은 대신 몇 %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100%였는데 올해부터는 90% 이상만 되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내는 세금은 내가 갖게 해줄게. 구조형 측면에서 뭐가 유리한지 네가 선택해서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연결납세 제도를 지금 적용한다고 했을 때, 연결납세 제도를 적용하려면 신청해가지고 관할 지방공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되죠. 적용 신청에 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이 되면 연결자법인 중에 일부분만 연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 무조건 나는 연결자법인에 해당되는 법인들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소득금액 계산해가지고 법인세를 내야지만 돼요. 그중에 일부의 자법인만을 속간해서 이렇게 난 얘 빼고 5개 중에 2개 빼고 3개만 합해가지고 세금 낼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모든 연결자법인은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연결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은 연결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아니라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전부 다 합한 소득금액 계산하는 거. 그죠? 연결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줄여서 연결 소득금액, 그 연결 소득금액 계산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전부 다 합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거냐. 그냥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조정하는 게 있다. 그냥 개별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연결 모회사가 갑, 그리고 연결 자회사가 A, B가 있어. 그러면 각각 소득금액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각사 소득금액을. 그냥 그걸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연결 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결 소득금액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제 교재 이제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1단계 1번은 그 연결법인은 말 그대로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을 통틀어서 연결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결법인별로 개별 납세 방식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일단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각 연결법인별로 세무조정 해가지고 다 뭘 계산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일단 다 각 연결법인별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합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각 소득금액을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연결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뭔가 합하는데 걔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연결 그러면 세무 조정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말 안 해도 이거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각각 개별 법인별로 연결보호법인과 연결자법인이 각각 개별 법인별로 뭘 계산한 다음에 각각 각사업료 소득, 각각 세무조정 다 해가지고 각사업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을 뭔가 합할 때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정을 한다는 거죠.
뭔가 조절을 하는데 그걸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결 세무 조정. 이걸 거쳐 가지고 이제 합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산한다. 그럼 이제 볼게요. 만약에 연결 법인별로 각사함수급을 계산하는데 그게 연결 모 법인이 있고 연결 자법인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 모 법인과 자법인 딱 둘만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했더니 뭐 얘가 예를 들면은 뭐 5억 8천만 원 이렇게 뭐 나왔고 뭐 예를 들면 얘는 했더니 얘가 얼마냐면 뭐 2억 3천만 원 이렇게 나온 거야.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이 두 개를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 각각 뭘 한 다음에 연결 세무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연결 세무조정 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 또 조정을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조정을 하고 나면 연결 모 법인의 연결 세무조정 후에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얘도 얘의 각사소득 금액에서 출발해 가지고 연결 세무조정 후에 연결 자법인의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연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연결 세무조정의 첫 번째,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2번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 조정 항목을 제거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연결 조정 항목이 세 개밖에,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연결 조정 항목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연결 조정 항목이 세 개는 이런 거예요. 원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결 조정 항목 중에 세 가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가 수입 배당금 입금물산입이에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갑이 연결 모법인이고요. A가 연결 자법인이에요. 각각 개별적으로 뭘 계산했어요? 각 사업면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얘네들이 Z라는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야. Z라는 법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연결 모법인은 Z라는 법인의 지분 15% 지분율 15%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배당을 했는데 얼마에 배당을 했느냐? 얘가 총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10만 원을 주기로 한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배당금 얼마 받는 거야? 그러니까 15,000원 받는 거고 얘는 배당 얼마 받은 거예요? 10,000원의 배당을 받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각각 개별적으로 각사소득 금액을 구할 때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하는데 지급이자는 다 없다고 가정할게요. 논의의 편의상. 그러면 입금물세율 곱한 금액만큼 수입 배당 입금세입을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지분율이 몇 %니까? 그렇죠. 20% 미만이니까 이 중에 30%를 입금세입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입금세입이 여기 얼마 뜨는 거죠? 입금세 45,000원 해가지고 얘 각사소득 금액 구했을 거 아니야. 얘는 또 얘대로 지분율이 몇 %가 안 되니까 20% 미만이니까 얘도 이거 중에 30%를 또 입금세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금세입 얼마 됐겠어요, 얘도. 얘 각사소득 금액 구할 때 입금세입 3만 원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연결 소득 금액은 갑과 A를 하나의 회사로 보겠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소득 금액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A가 별개의 회사가 아닌 만약 하나의 회사라면 그러면 Z라고 하는 이 법인의 지분을 25%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배당을 총 얼마를 받는 건데? 25만 원의 배당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 하나의 회사라고 한다면 배당은 25만 원의 배당을 받는 거고 그리고 지분율은 몇 %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지분율이 25%니까 입금물세율이 80%가 돼버리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연결납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별개 회사가 아니라 얘가 얘의 하나의 사업부 형태로 있었던 그냥 하나의 회사로 보겠다는 거지. 만약 하나의 회사라면은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입금물세율이 몇 %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80%의 입금물세율이 적용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입금물세율이 얼마 되는 거죠? 두 개 합해가지고 75,000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합해가지고 얼마가 입금세입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만 원이 입금세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맞죠? 하나의 회사라면 20만 원이 맞지. 그러니까 연결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 그거를 세 가지로 본 거야.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세 가지. 그걸 연결 뭐라고 한다고? 연결 조정 항목이라고 한 거예요. 일단 그러면 이 연결 조정 항목이 얘하고 얘의 각사소득 금액 계산할 때 각각 얘는 얼마가 입금세입 됐을 거고요.
아까 45,000원. 얘는 얼마가 입금세입 된 거예요? 3만 원이 이거 할 때 입금세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개별적으로 각사소금액 계산할 때 얘는 얘대로 45,000원 입금세입 돼 있고 여기는 3만 원 입금세입 돼 있는데 그거를 일단 제거. 왜?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계산할 거예요. 나중에 다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입금세입 되는 거니까 합해서 20만 원. 그리고 그 20만 원의 입금세입액을 얘하고 얘한테 지분 비율대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입금세입이 이제 원래 이거 할 때 입금세입이 아까 얼마 됐었는데요? 입금세 45,000원인데 그게 이제 이걸 제거하고 전체 얼마? 20만 원 곱하기 25분의 15를 얘한테 배분하는 거지. 그럼 입금세입이 얼마로 바뀌는 거죠? 20만 원 곱하기 25분의 15 하니까 12만 원. 60%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입금세입이 45,000원이 아니라 수입 빼고 입금세입이 이쪽은 12만 원, 이쪽은 8만 원. 합해서 얼마니까? 그 20만 원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연결세무종 완료 후에 예외수 금액을 다시 구하고 연결세무종 완료 후에 예외수 금액을 다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걔네들은 합한 금액을 연결수 금액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냥 20만 원 그냥 한꺼번에 입금세입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얘는 12, 얘는 8로 또 왜 또 나눕니까? 합해서 20만 원이면 어차피 소득 금액을 합해가지고 소득 금액 계산하는 건데 20만 원만큼 입금세입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또 얘 거가 입금세입은 얼마고 얘 거가 얼마인지 왜 또 굳이 나눕니까? 왜냐하면 연결세무종 완료 후에 예외소득 금액과 예외소득 금액이 구해지면 얘네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대표는 이 회사 대표와 이 회사 대표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면 합해가지고 이 두 개를 이제 합해. 그럼 전체 합계 금액 가지고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거에 비례해가지고 얘가 세금 내고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연결세무종 완료 후에 연결 모범인과 연결 자본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가 구분이 명확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은 합해가지고 합해진 소득에다가 나중에 연결세무종 완료 후에 얘 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합해진 소득에다가 세율을 곱하기는 해. 그래서 전체 세금을 계산해. 근데 그 전체 세금 중에 얘가 책임져야 되는 건 이 두 개 합한 합계액 중에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얘가 내야 되는 거고 두 개 합계액 중에 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얘가 내야 되는 거니까 연결세무종 완료 후에 각 연결 법인별로의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세금이 바뀌는 건 아닌데 연결 법인 중에서 얼마만큼 책임을 질 거냐는 걸 그걸로 나누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전체 합해서 입금세입 20만 원 돼야 되는 건 이해가 되죠? 그중에 얘 몫은 12만 원, 얘 몫은 8만 원이니까 일단 이거 없애고 얘 4만 5천 원 되고 얘 얼마 돼 있죠? 지금 여기 입금세입 할 때 요거 구할 때 3만 원 돼 있잖아. 그럼 얘를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20만 원 계산한 다음에 12만 원과 8만 원으로 다시 얘 입금세입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일단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 그걸 세 가지를 걔를 무슨 조정 항목이라고 했다고요? 연결 조정 항목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각 연결 법인별로 뭐 한 게 있는 거죠, 지금? 연결 법인별로 뭐 한 게 있는 거예요? 수입 배당금, 입금세 했던 거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제거는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하면 되지. 입금세 입은 뭐 하면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구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입금세입을 어떻게 하면 돼? 입금 산입하면 제거되잖아. 이거 구할 때 이미 입금세입 돼 있다니까. 그럼 입금 산입하면 제거가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입금 산입 얼마 돼 있는데 3만 원 돼 있는 거를 입금 산입 3만 원 하면 제거가 되잖아.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하면 제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연결 조정 항목이 또 뭐가 있느냐? 접대비에 대한 송금물산입액이 있죠. 아,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해야지 이제. 자꾸 이게 입에 배가지고.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세입 한 거 있죠. 얘를 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송금세입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송금 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데 이게 기업 업무 추진비가 이게 왜 그런 거죠? 자,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원래 각각 따로따로 한다면 각각 다 중소기업이 아니래. 그럼 얘도 기초금이 따로 얼마였었지? 1200. 그리고 얘는 매출액이 90억이었어. 그럼 90억에 0.3% 이렇게 됐겠지? 한도가. 얘는 매출액이 30억이야. 30억이고 얘도 중소기업이 아니래. 그럼 얘도 1200에 30억에다 0.2% 이렇게 각각 한도를 그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이거 할 때는 따로따로
자기만의 기초금액과 자기만의 수익금액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가지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송금세입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네들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각각 1200, 1200이 아니라 그냥 합해가지고 1200만 돼야지.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도 합해서 120억이 수익금액이니까 각각 0.3, 0.3이 아니라 두 개 합하면 120억이 돼버렸잖아. 그럼 합해서 100억까지 0.3, 초과되는 20억 0.1을 하는 거니까 한도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한도 초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무종을 아예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각 연결 법인별로 소금세입한 금액을 제거하는 건데 하나 좀 주의하실 게 이게 소금세입하는 게 소금세입할 때 해당액과는 과정에서 우리가 증빙 없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든지 아니면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수취한 거라든지 또는 주주나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부인이라고 했지? 직부인한 거 있죠. 그럼 직부인된 것도 바로 뭐가 되지?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잖아. 그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세무종을 다시 아예 계산하려면 직부인한 거든 한도랑 비교해가지고 부인하는 걸 시부인이라고 하거든. 직부인한 거든 한도 초과를 부인하는 시부인을 한 거든 걔네들을 다시 원상태로 다시 다 돌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전부 다시 해당액 다시 다 집계한 다음에 그 해당액 집계할 때 거기도 또 직부인 또 되겠지. 그리고 또 이제 한꺼번에 한도 금액 계산해가지고 한도 초과 금액 소금세입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원상태로 돌려서 다시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무종을 하기 위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송금세입은 무슨 부인된 것도 있죠? 직부인된 것도 있고 뭐 된 것도 있죠? 시부인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부인은 한도랑 비교해서 한도 초과된 거. 둘 다 제거를 해요. 소금산입 직부인되고 시부인된 거. 얘는 직부인된 건 없고 시부인된 것만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다 부인해가지고 원상태로 돌려서 다시 해당액 구하고 합한 한도를 구한 다음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계산할 때에 나중에 다시 계산하면 그때 얘만 직부인된 거니까 직부인된 쪽은 그쪽에서만 또 송금세입하면 되고요. 한도 다시 계산해가지고 송금세입된 금액은 얘하고 얘의 기업 업무 추진비 지출액에 비례해가지고 해당액에 비례해가지고 또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서 다시 계산해서 걔를 각 회사별로 뿌리는 거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일단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일단은 제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제거.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기부금이야. 기부금의 한도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하는데 각각 얘는 얘대로 얘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한도를 계산하는 거지. 얘는 얘대로 얘 소득 금액에 비례해서 한도를 계산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얘는 한도 자기 소득 금액 범위 내고 얘는 자기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거야. 그러면 어느 한쪽은 소금세입이 지금 떠 있겠죠. 기부금 한도 초과. 소금세입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금세입 떠 있는 금액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서 왜냐면 나중에 두 법인의 소득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한도를 계산하면 전부 다 한도 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한도 초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 얘는 얘 소득금만 가지고 한도를 계산했고 그랬더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어. 한도가 예를 들면 얘는 얘 소득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이 100인데 기부를 20만 한 거야. 80의 여유가 있지. 얘는 얘 소득만 계산하면 50인데 얘는 60을 기부한 거야. 그럼 얘는 15만큼 한도 초과 발생했지. 근데 소득금액 합하면 150에 전부 다 범위 내니까 세무적인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만약 발생하더라도 한도 초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한쪽의 소득 금액만 가지고 계산하면 한도 초과 금액이 더 클 텐데 두 소득 금액을 합해가지고 한도를 계산하면 한도 초과 금액이 더 작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각 회사의 기부금 해당액 금액으로 다시 얘를 배분하는 거야.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아무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소금세입인데 그 기부금에 대한 소금세입은 직부인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직부인, 시부인을 다 얘도 제거를 하는데 직부인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비지정 기부금이죠. 비지정 기부금 보자마자 바로 전체를 다 부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사주적 기부금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일반과 특례 그렇게 해가지고 비지정 기부금이냐? 그러면 다 소금세입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일단 다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다시 제거. 소금 산입으로 해서 제거하고요. 그리고 일반과 특례는 소금세입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도 초과 금액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송금세입 돼 있을 텐데 걔를 또 송금 산입으로 해가지고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부금에 대한 소금세입이 제거가 되면 소금세입 금액이 2월 돼서 그 다음 연도에는 뭐가 되겠어요? 또 2월 소금세입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다 소금세입을 전년도에 제거했는데 각 개별적으로는 남아 있잖아. 연결할 때만 제거했죠. 남아 있는 금액 개별적으로 걔네들이 2월 되면은 2월 소금세입이 되는 건데 전년도에 합할 때 다 제거를 했으니까 한도 초과 금액 넘어와서 소금산입을 또 해버리면 그냥 그 소금산입을 건드리지 않으면 전년도에 소금산입 제거됐고 올해도 소금산입 또 해버리는 거니까 이중으로 소금산입 되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부금에 대한 2월 소금산입한 거 있잖아. 과거 한도 초과 금액 2월 소금산입한 거. 기부금에 대한 2월 소금산입은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죠? 일반과 특례 기부금만 10년간 2월 소금산입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2월 소금산입한 게 오래 있다면 걔네들은 또 어떻게 제거하면 되겠어요? 송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자, 얘가 연결 조정 항목이에요. 기부금 이건 두 개는 합하면 다 기부금이죠. 세 가지 그러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로 기부금에 대한 소금산입과 기부금의 2월 소금산입을 하나로 그냥 기부금으로 본다면 세 가지가 연결 조정 항목인 거예요. 수입 배당 계획 불산입,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소금산입, 그다음 기부금에 대한 소금산입과 2월 소금산입. 이 세 가지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각 개별적으로 각소득 계산할 때 얘네들에 대한 세무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무종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반대로 해서 다 제거시켜요. 나중에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시 세무종 할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시 세무종 한 거는 나중에 뿌릴 거란 말이에요. 각 연결 법인별로. 뿌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시켜요. 이해되시죠? 얘네들만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들 제거시킨 얘네들 연결 조정 항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 납세 제도에서의 연결 조정 항목은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순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그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소금산입, 기부금에 대한 소금산입과 기부금의 2월 소금산입. 그걸 하나로 생각한다면 세 가지인 거죠. 이게 연결 조정 항목이고 얘네들은 다 어떻게 한다? 다 제거한다. 제거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다?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서 얘네들 연결 조정 항목에 대해서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서 세무조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각 세무조정의 결과를 각 연결 법인별로 배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 조정 항목이고 걔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할 거냐? 두 번째는요. 이제 그러면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도 제거합니다. 아니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토지를 팔았대 말이 돼 안 돼? 연결 모법인이 연결 자법인한테 토지 팔았대. 개별적인 회사라면 가능하지만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은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자산을 파는 것들 있잖아요. 말이 안 돼. 그게 다 내부 거래잖아. 그죠? 근데 그 내부 거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져서 그를 연결 법인 간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을 제거하는 게 있고요. 연결 법인 간의 거래 손익을 이연하는 게 있어요. 걔를 구분할게요. 구분하는데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제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연결 법인 간 자산 양도차 손익의 이연이라는 게 있고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둘을 합해가지고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조정이라고도 해요. 어떤 건 제거하고 어떤 건 이연해. 자, 제거하는 건 뭐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 건데요.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제거하는 거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얘는 세 가지예요. 자, 연결 법인 간 거래 손익 제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연결 법인 간에 수입 배당금을 주고받는 거지. 누가 주고 누가 받죠? 연결 법인 간의 수입 배당금은 누가 주고 누가 받죠? 연결 자법인의 지분을 연결 모법인이 90%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결 자법인의 배당금을 연결 모법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받을 때 각 연결보호법인이 얘한테서 배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분율이 당연히 몇 퍼센트 이상이니까 90% 이상이니까 지분율이 50% 이상이네. 그죠? 그러면은 받은 거에 대해서 100% 수익 배당금 입금세입이 돼 있겠죠. 근데 1단계에서 연결세무조 1단계에서 수익 배당금 입금세입을 전부 다 입금 산입했어요. 그러면 얘는 연결보호법인은 아까 우리가 그림할 때 연결보호법인이 갑이 A가 있고 아까 Z라고 하는 법인에서 이렇게 배당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배당받은 것도 있는데 얘한테서 받은 배당 있잖아요. 얘한테서 받은 배당에 대한 수익 배당 입금세 양쪽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또 제거하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수익 배당금이 누구한테서 받은 것도 있는 거야. 얘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으니까 연결 자법인한테서 연결보호법인이 받은 수익 배당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의 모든 수익 배당금은 입금세입은 다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서 받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얘가 얘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거야. 아까 얘한테서 얼마 배당 받았고요. 15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얼마 입금세 됐었죠? 지분율이 15%여가지고 얘 개별적으로 할 때 입금세입 4만 5천 원 됐죠. 지급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리고 얘한테서 받은 배당이 또 있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 연결보호법인은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한테서 받은 배당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 10만 원인 거야. 근데 얘는 몇 퍼센트 입금세 하는 거죠? 100%다 입금세 하는 거니까 지급이자가 없다면 그럼 갑 입장에서는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이 두 개가 또 있는 거죠. 근데 그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은 전부 다 뭐 했다고요? 입금 산입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14만 5천 원, 얘는 3만 원만 되는 거죠. 얘는 얘한테서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걔를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입금? 아무도 수입 배당금 입금세입은 전부 다 입금 산입으로 다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제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제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연결보호법인은 연결자법인한테서 받은 수입 배당금 10만 원이 원래는 각사소 금액 계산할 때는 입금 산입되는데 다시 걔가 연결세무 중에서 입금 산입되다 보니까 전부 다 입금으로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얘하고 얘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금 준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1단계에서 다시 입금으로 돼 있거든요. 10만 원이. 근데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금 준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연결법인 간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이 연결세무조 1단계에서 전부 다 다시 입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걔가 다시 어떻게 제거가 된단 말이죠. 뭘로? 입금 불산입으로. 그렇죠.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이 연결세무조 1단계에서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다 입금 불세입이 입금으로 다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자기한테 배당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입금 불산입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연결법인 간의 거래손익. 하나의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여기 기업업무 추진비 있죠. 기업업무 추진비가 모든 기업업무 추진비가 다시 또 다 뭐가 된 상태죠. 직부인, 시부인을 전부 다 다시 송금산입으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기업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모든 직부인된 금액과 한도 초과로 인한 시부인된 금액이 일단 연결세무조 1단계를 거쳐서 다 뭐가 돼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다 송금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송금 불사입한 금액을 다시 송금산입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다 송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기업업무 추진비 지출한 금액 얘는 3천만 원이 있고 얘는 1,000만 원이 있는데 각각 다 뭐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다 송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 1단계를 거쳐서 연결 조정 항목의 제거를 통해서 전부 다 송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지출한 접대비 3천만 원 전부 다 송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 500만 원이 얘한테 접대한 거야. 얘도 기업업무 추진비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얘한테 접대를 한 거야. 연결법인 간에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 추진비. 하나의 회사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접대한다는 게 말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1단계를 거쳐가지고 기업업무 추진비가 각 연결 법인별로 전액 다 송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송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다른 연결 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 추진비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접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걔는 다 이제 연결 조정 연결 세무 중 1단계에서 다 뭐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송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걔를 다시 또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 연결 모 법인과 연결 자법인, 연결 법인끼리 주고받은 수입 배당금은 얘만 수입 배당금 받는 거고 얘는 얘한테 줄기만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입금세입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다른 연결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업업무 추진비는 얘가 얘한테 준 거일 수도 있고 얘가 얘한테 준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소금불산입으로 제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 충당금 상당액.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 충당금 상당액. 상당액. 요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 거예요. 요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얘는 좀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게 연결 법인 간 거래손익 제거 세 가지가 다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연결 법인 간의 자산 양도 차손익의 이연. 이연이라는 거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갑이라는 법인이 연결 모회사고 A라고 하는 법인이 연결 자회사예요. 근데 얘가 예전에 토지를 한번 매입한 게 있거든. 토지 매입 500. 근데 이걸 얘가 같은 연결 자법인한테 이 토지를 양도한 거야. 토지 양도. 그래서 얼마 받았냐면 700원을 대가로 받은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양도법인이 되고 얘는 양수법인이 되죠. 그럼 양도법인은 지금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한 거지 지금? 토지의 처분이익이 200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500에 매입했는데 얼마에 팔았으니까 700에 팔았으니까.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얘는 200에 이렇게 처분이익이 200이 뜰 텐데 얘하고 얘를 뭘로 생각한다면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자기한테 토지를 팔았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처분이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을 해가지고 일단 제거를 하는데 그래서 처분이익은 이제 입금세입 하니까 수익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자산 양도 차손익을 제거하는 거 아니냐? 왜 이연이라고 하는 거냐? 그게 왜냐면 얘가 얼마에 샀죠 이제? 700에 사가지고요. 얘가 이거를 1,000원에 판 거야. 1,000원에 판 거야.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에 매입했는데 700원에 매입해가지고 1,0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300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원래 얼마에 매입했다가 500에 매입했다가 얼마 파는 거니까 1,000원에 파는 거니까 처분이익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50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쪽 양수법인 쪽에서 얘한테서 양도한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그게 만약에 건물이라면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수도 있죠. 이쪽에서 아니면 처분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을 통해서 이쪽에서 그 자산이 뭐 할 수 있죠? 그 자산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 자산이 이쪽에서 없어지게 되면 그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때 제거했던 입금불산입액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결국에는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처분이익이 지금
300원. 근데 하나의 회사로 생각한다면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는 게 맞죠? 500원. 즉 이때 입금을 세입했던 금액을 다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입금 산입으로 다시 실현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때 양수법인 쪽에서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를 뭐 하면 되죠? 실현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입금 산입으로 실현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실현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금불세입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이쪽 양수법인 쪽에서 자산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비율만큼 나중에 입금산입으로 실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 거죠? 이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연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연결법인간 자산 양도차순 이게 제거가 아니라 제거했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자산이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게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없어질 수도 있죠. 자산이 이쪽에서 없어지면 그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쪽에서 입금산입으로 얘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얘는 연결법인간 자산 양도차순 이게 제거가 아니라 나중에 양수법인 쪽에서 없어지면 실현되는 거라서 이연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얘는 이연 이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때 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제거와 연결법인간의 자산 양도차순이익의 이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요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그러면 이 두 개를 물어본 거예요. 이 둘을 아시겠죠? 이 둘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에 뭐라고 한다고요? 제거랑 이연을 합해가지고 거래손익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이다. 연결법인간 자산 양도차순이익에 대한 이연은요. 이연은 일단 요거 하나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좀 연결해서 볼 건데 자 이쪽에서 입금세입 했어요. 입금세입은 어느 법인 쪽에서 입금세입 하는 거죠? 양도법인 쪽에서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입금불산입, 여기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송금 불산입 하는 거죠. 양도법인 쪽에서 입금세입 또는 송금세입 할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죠? 근데 이 입금세입한 금액은 여기에서 자산이 없어져야지만 입금세입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다 처분했네? 그럼 입금산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입금산입이. 근데 입금산입은 입금불산입한 쪽에서 입금산입합니다. 즉 입금산입을 양수법인 쪽에서 입금산입하는 게 아니라 각 법인별로 소득금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 법인별로 세금을 얼마나 낼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서 입금산입하는 거죠? 실현시키는 거죠? 양도법인 쪽에서. 여기서 입금산입하는 거예요. 양도법인 쪽에서 입금산입한다. 아시겠죠? 양도법인 쪽에서 입금산입한다. 그거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법인 쪽에서 지금 자산이 없어졌지만 양수법인 쪽에서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양도법인 쪽에서 입금산입한다는 거예요. 양도법인 쪽에서 한다. 이렇게 그거 하나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자산 양도차순이익에 대한 이연. 왜 이연인지 아시겠죠?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입금불산입을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양수법인 쪽에서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 대해서 없어지게 되면 그 없어지는 비율만큼 입금산입하면 되고 만약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일단 송금불산입하고 송금불산입한 다음에 이쪽에 양수법인 쪽에서 자산이 감가상각 과정이나 처분 과정에 대해서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처분 손실을 없어지는 비율만큼 송금산입으로 실현시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연은 이연돼 가지고 입금산입과 소금산입할 때 어느 쪽에서 그렇게 이연해 가지고 세무조정한다고요? 양도법인 쪽에서 세무조정합니다. 무조건. 양도법인 쪽에서 하는 거예요. 이연도 이쪽에서 자산 없어졌지만 이쪽에서 입금산입 하는 거라고요. 이쪽에서 하는 거다. 양도법인 쪽에서 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얘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팔았는데 시가가 얼마? 이때는 시가가 얼마지? 시가가 지금 700이잖아. 근데 이때 얘가 얘한테 팔고서 얘를 얼마 받았냐면은 550원에 받은 거야. 700억, 550억. 시가가 얼마인데요 지금?
시가가 700억인데 실제로 받은 대가가 더 적은 금액을 받은 거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지금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이니까 특수관계자 아니에요? 그러면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해가지고 손해가 났네? 뭐가 적용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고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하게 되면 부계부가 적용되는 거잖아. 이게 연결법인 간의 자산 양도가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연을 하지 않습니다. 처분이익 발생하더라도 입금불사님 나중에 이쪽 자산 없으면 입금사님 이게 이연이잖아요. 걔를 하지 않는다고요. 양도법인 쪽에서 실현시킨다. 양도법인 쪽에서 실현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산 양도처에서 이연을 안 한다?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아가지고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이쪽이 부가 적용되든 이쪽이 부계부가 적용되든 둘 중에 한쪽이 아무튼 먼저 손실이 난 쪽이니까 부계부가 적용될 거 아니에요. 부계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산 양도처에 대한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결법인 간의 자산 양도차손익의 대상 자산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다 모든 자산 양도차손익에 대해서 이연하는 게 아니라서 그 자산 양도차손익의 이연 대상이 있거든요.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산 양도차손익의 이연 대상이 있습니다. 그 이연 대상 자산이 뭔지 그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볼 텐데 여기까지는 얘가 좀 어렵지. 얘 빼고는 이거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 충당 상당액을 송금불사임으로 제거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요것만 설명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이 뭐냐면 연결 조정 항목 아까 있었잖아요. 다 제거시켰던 거 처음에 출발할 때. 그걸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가지고 연결 조정 항목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연결 조정 항목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연결 법인별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복잡해요. 연결 조정 항목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연결 법인별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연결 모법인에게 어떻게 분배가 될 거냐? 연결 자법인한테 어떻게 분배가 될 거냐? 연결 조정 항목에 연결 법인별 배분한다는 거는 연결 조정 항목을 그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을 하나의 회사로 해가지고 다시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걔를 둘한테 뿌리는 거죠. 이렇게 어떤 기준에서 뿌리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시 계산하는 경우에도 아까 수입배당 입국사님 또 논의의 편의상 뭐가 없는 걸로 했으니까 좀 쉬웠죠? 지급이자가 없는 걸로 했으니까 쉬웠는데 지급이자가 각 회사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쉬운 것들은 아니야. 그리고 뭘로 배분할 거냐? 또 경험 추진비도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뭘로 배분할 거냐? 기부금도 한꺼번에 소금세 계산한 다음에 뭘로 배분할 거냐? 연결 조정 항목의 연결 법인별 배분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합계 금액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연결 세무조정 완료 후에 연결 법인별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얘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자는 거예요. 얘를 버리고 아까 이게 두 번째로 복잡한 게 이건데 얘는 뭐 풀만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마지막 단계만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단계를 버리고 여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 금방 풀어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요. 계산한다면 이거 하나, 여기 계산하는 거 여기 하나랑
그다음에 자산 양도 차손익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죠. 양도 차익인지 양도 차손인지. 그래서 연결 법인 간에 사고 팔 때 얼마짜리를 얼마에 연결 자법인한테 팔았다. 그렇게 바로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연결 법인 간의 자산 양도 차손익이 바로 얼마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걔를 이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연할 거냐? 그런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자산 양도 차손익의 이연 대상 자산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은요 5분도 채 안 걸려요. 5분도 채 안 걸리고 20점짜리 문제라면은 5분도 채 걸리지 않고 이거 빼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14점 맞아요. 14점 맞습니다. 70% 정도를 맞는다는 거죠. 금방 끝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해드릴 건데 대충 연결 세무 조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양식의 연결 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을 물어보면 얘하고 얘를 한꺼번에 물어봤다는 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물어본 거예요. 연결 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이렇게 물어보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좀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연결 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 충당 상당액을 소금세에 팔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산 양도 차손익의 이연 대상 자산이 뭐냐? 요 두 가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얘는 안 한다고요. 연결 조정 항목을 하나의 회사로 생각해서 다시 계산한 다음에 각 연결 법인별로 배분하는 건 안 하겠다고요. 얘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설명드리고 관련되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